네, 이제 AI 산업은 개화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그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의 핵심이자 중심이라고 하는 오늘은 또 HB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내에서의 또 HBM의 최고 권위자시죠.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김종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뭐 정권 방송이다 보니까 거의 매일 뭐 HBM을 갖다가 한 번 정도는 언급하고 갑니다만 오늘 교수님 참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HBM 제대로 한번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네. 그럼 오늘 이 정말 프로그램 다 내려놓으시고 하루 종일 하시죠. 정말 그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 SBS BG에서도 저를 불러주시는 거 보니까 HBM이 핫한 것 같긴 합니다. 핫하긴 합니다. 예. 뭐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만 보더라도 HBM에서 못 쫓아가니까 저렇게 차별화되는 것 같고요.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운명이 HBM에 달려 있고 HBM에 달려 지금 있다. 뭐 매출액이 오르고 내리고 주가가 영향을 받고 이걸 떠나서 회사의 운명이 HBM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 뭐 송구하지만 너무 기초적인데 HBM 저희들이 매일 합니다만 뭐의 약자인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이제 고대형 메모리인데요. 고대형 메모리. GPU하고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돼요. AI가 생성을 하는 과정이나 학습할 때 우리가 챗GPT 써보면 단어가 천천히 나와요. 동시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GPU하고 HBM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HBM이 GPU에 데이터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는 1초에 테라바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양을 빨리 보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역폭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고대역폭 메모리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주고받는 차선이 이제 늘어가고 또 용량이 많아야 되니까 이렇게 적층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개념은 기존의 그 D램을 갖다 쌓는 거 아닙니까? 쌓는 거는 이제 AI를 생성할 때 많은 학습량이 필요하니까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GPU에 빨리빨리 공급을 해줘야 돼요. 아까 차선이라고 말씀하신 그 전달 경로. 차선이 속도도 빨라야 되고 지금 이제 HBM3까지는 1024 라인 차선인데 HBM4에는 2048이나 4096 그래서 매 세대마다 2배씩 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너레이션이 10번 되면 이제 1000배 정도 늘어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니, 교수님 저기 미시간에서 하게 하셨는데 그때는 HBM 이런 거는 뭐 개념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 얘기로 돌아가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박사학위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측정하는 그런 걸로 이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돈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93년인데 제가 그때가 인터넷 넷스케이프가 나오기 바로 전이었어요. 미래에는 메모리 산업이 우리나라를 좌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맞은 거죠. 30년 전인데. 그래서 그때 저를 인터뷰하고 채용해 주신 분이 이제 진대재 사장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이제 D램을 배웠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일하시던 분이 지금 이제 사업부장하고 부회장들하고 이러신 분인데 제가 뭔가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D램이 이대로 갈까 뭘로 바뀔까 하다가 이제 지금 HBM의 모태가 되는 그 아이디어는 그때 나왔습니다. 96년에. 그래서 30년을 계속 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애칭이 HBM의 아버지. 아버지인지는 모르겠는데 HBM을 자식만큼 제가 사랑하고요. 자식 다음으로.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스승의 날 학생들이 저한테 케이크를 선물했는데 케이크 HBM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HBM 모양 케이크. 그것도 작년에는 학생들의 케이크를 HBM3 모델로 했는데 요즘 저희가 이제 HBM8까지 개발하고 있거든요. HBM6를 모델로 해서 케이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 현 단계가 뭐 3E, 4 정도 아닙니까? 이제 4가 개발되고 있는 거죠. 되고 있는데 저희는 15년, 20년 후까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6월 11일 날 저희가 유튜브로 생중계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 9시간 동안
그 로드맵별로 쫙 기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발표하면 기업이 그걸 따라올 거냐 말 거냐는 이제 그 기업들의 선택이고 그 로드맵 따라 잘 따라오는 기업한테 주식 투자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아니 그럼 유튜브에서 그 로드맵을 발표하신다. 6월 12일 날. 11일 날. 11일. 11일 날은 줌으로 하고 네. 그거를 다 녹화해서 아마 하루쯤 지나서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뭐라고 유튜브에 검색 검색하면 들어가면 될까요? 될까요? HBM 로드맵. HBM 아마 그 로드맵. 로드맵 하면 검색이 될 겁니다. 이제 한번 좀 봐야 될 것 예.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그 케이크도 매년 학생들이 그래서 케이크를 이제 못 먹어요. 자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아끼니까. 아니, HBM 모양인데 그걸 자르면 안 되죠. 네, 그래도 네. 먹었습니다. 집에 가서. 교수님 그러면 HBM의 어머니는 지금 누구십니까? 어머니. 저희 와이프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아. 뭐 이것만 하루 종일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한화 야구 하이라이트 보는 거 하고 하나. 이 HBM밖에 없는데 그걸 다 봐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옆에서, 예. 그거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허락했으니까. 예, 아니면 그렇게 카이스트 되겠습니다. 재직 중이라서 하나입니까? 아니면 원래 고향이 이제 그쪽이십니까? 카이스트 재직 중이다 보니까 대전에 오래 살다 보니까 네. 요즘 또 한화 야구 재밌습니다. 예. 네. 근데 이상해요. 맨날 저의 정상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 마음 변치 않고 계속 갔습니다. 저희 연구실 학생이 이제 한 30명 되는데 전체가 지지난주에 한화 야구장 새로 지은데 맨 위에 VIP 하는 그 회장님이 보는 네, 예. 게 있어요. 한화에서 그걸 저희한테 오. 열심히 연구한다고. 열심히 그래서 연구한다고. 저희 연구실 요즘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자, 그래서 다시 HBM 얘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기존 메모리는 일단은 지금 GPU하고 약간 좀 별도로 네, 그러니까 CPU에 맞게 설계돼 있었던 설계되어 있는 거죠. 거고 지금 HBM은 GPU 바로 옆에 그렇습니다. 수직으로 적층할 수 있는 그리고 구조니까 차선을 많게 해서 대역폭을 높인 그래서 거죠. 속도 되게 빠르고 네. 거기다 저전력까지도 차이가 있다는 이제 거잖아요. 저전력은 아닌데 아니에요? 전력이 높으면 네. 열이 나요. 네. 그러면 성능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젠슨 황이 열 받잖아요. 그 예, 예. HBM이 예. 열 받아가지고. 발열에. 예. 그래서 냉각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그래서 메모리도 잘 만들어야 되고 쌓기도 잘해야 네. 되는데 동작할 때 전력 소모가 높아지면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전력 소모가 많아지면 열이 높아지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 AI 그 생성 서비스를 하는데 데이터 센터가 셧다운이 일어나요. 오류가 아하. 있네. 그러면 가동률 떨어지고 서비스 떨어지고 이게 그러니까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젠슨 황도 이걸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이나 어디 팔아야 되잖아요. 오픈 네네. AI. 예. 그게 가장 큰 고민거리인 거예요. 전력이 많이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는 네. 거 하고 네. 전력이 많이 쓰면 열이 나서 이게 자꾸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아마 10년 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운명이 열을 얼마나 줄이느냐, 열을 얼마나 방출하냐, 냉각 기술. 예.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유럽 계통의 냉공조 기술 그 회사를 M&A 했을 거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한다면 에어컨, 뭐 공냉, 수냉 뭐 이런 예, 거 예. 상당히 그게 우리 또 다른 원전 다음으로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산업이 아닌가 싶고 반도체도 성능이 거기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여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발열 부분하고 네. 부분하고 네, 소위 말하는 뭐 액침 기술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제가 놀랍습니다. 저는 1년 전만 해도 네.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앵커님께서도 액침 그 이제 발열이 되는데 저 지금 칭찬 들은 거죠. 네, 맞아요. 발열이 되는데 냉각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접촉 면적이 넓어야 돼요. 액체하고, 액체하고. 그 액체나 기체하고. 그래서 네. 오토바이 그 엔진 표면이 좀 주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주름이 다 있죠. 면적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HBM이나 GPU하고 냉각을 시키려면 이 잔체 자체를 그냥 액체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냉각수인데 네. 그게 이제 전기는 통하지 않는. 그래서 아마 HBM5 정도부터는 아예 데이터 센터 자체를 물에 넣어야 된다 제 생각이고요. HBM4는 아마 3도 그럴 텐데 이 GPU나 HBM 뒤에 냉각판인데 글로 물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는 없는 거죠. 그냥 물인가요? 근데 그 뭐죠? 우리 그 자동차의 냉각수처럼 네네. 전기가 안 통하고 예, 녹이 안 예, 쓰는 예. 그다음에 흘렀을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이런 네. 액체로 해야 되는데 현재도 그런데 예. HBM8쯤 가면 예. 반도체 안으로 물이 통과해야 됩니다. 반도체 반도체 안으로. 안으로? 네. 그래서 혹시 앵커님 TSV 들어보셨나요?
TS. 또 저를 부르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이제 HBM을 적층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빨리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빛의 속도로. 네, 그러니까 뭐 100층짜리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를 스루 실리콘 비아라고 저 해요. 그림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 노란색 가운데 TSB.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뚫린 데 있잖아요. 예. 저게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엘리베이터예요. 저기가. 저거 설계가 또 크게 중요합니다. 저게 늦어지면 그 대역폭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제순왕이 잠바 벗고 이제 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 오고 자꾸 대만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꿈이 제순왕이 한국에 오는 거 하고 그 잠바 벗고 넥타이 메고 오는 거. 넥타이 메고 그분이 오는 거. 시진핑이나 트럼프한테는 넥타이 매더라고요. 그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냥 뭐 화상으로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 엘리베이터인데 미래에는 저 엘리베이터가 전력도 공급해야 되고 냉각도 시켜줘야 돼요. 저 엘리베이터로. 네, 교수님. 그리고, 아까 저 HBM의 구조 그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저희가 저렇게 저게 2010년도에 저희가 그린 그림이 아직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걸로 많이들 공부를 하시는데 네. 지금 보면은 거의 무슨 뭐 어지간한 애들 장난감 크기입니다만 화면에 네. 저게 실제는 높이는 한 종이 한 10장 정도 있는 높이고 종이 10장 정도. 네, 높이고 넓이는 한 3cm 바이 3cm 정도. 그 정도. 네, 요만한 거죠. 근데 요만한 데서 1kW를 써요. 라면 하나를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액체 냉각을 하더라도 물이 이제 끓고 나오는 거죠. 아하. 예. 그런데 저거는 이제 HBM3까지고요. HBM4부터 저게 일종의 저는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메모리 주상복합. 아니면 오피스텔, 주상복합이고 오른쪽 백화점이 있는데 우리 주상복합 건물은 위쪽에는 메모리지만 아파트지만 1, 2층에 상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가가 또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데이터가 GPU까지 가지 않고 1층에 GPU를 설치하는 거예요. 1층에. 그게 HBM4부터 지금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GPU하고 HBM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거기를 자기네가 설계하고 거기를 대만 파운드리 TSMC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아파트 도장 뭐 싱크대만 붙이고 있고 이러는 거고 주요 설계는 이제 엔비디아가 하게 되면 주도권이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말씀은 HBM하고 GPU가 융합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인가요? 현재 HBM4부터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시작됐다. 그래갖고 삼성전자는 그런데 주상복합 건물의 1층인 베이스 다이를 그러니까 GPU를 직접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의 파운드리에서 그 성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체를 설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의 총력전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여기서 진정한 승부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사를 거는 승부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SK하이닉스는요? SK하이닉스는 그 작업은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같이 하는 협업하고 거죠. 있고. 그쪽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엔비디아, SK하이닉스, TSMC 생태계와 삼성이 혼자 대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삼성을 엄청 응원해야 됩니다. 응원해야 된다. 네. 지금 화면에 저건 HBM4 새로 나온 게 왼쪽인 거예요? 왼쪽? 이 왼쪽에 주상복합 건물의 1, 2층 상가를 더 많이 강조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로 수직으로 적층하네요. 그리고 HBM8쯤 가면 이제 그 GPU하고 HBM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놓이게 돼요. 그래서 크기가 커져요. 그럴 때쯤 유리기판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요즘 또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양자 컴퓨팅 유리기판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뭐 언제쯤 주식을 사야 되는지. 제 말 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10년 전부터 엔비디아 주식 사라고 그래도 들은 분이 있고 안 들은 분이 있고 그건 뭐 개인의 선택이신데 시청자들의 선택인데 HBM8쯤 되면 GPU 위에 HBM이 올라갈 것 같아요. 차곡차곡. 지금은 옆에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돼서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 산업 반도체 산업이 흥하거나 엔비디아가 흥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살아남는 게임으로 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그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 얘기해서 지금 AI 하면은 중요한 게 이제 GPU, 뭐 HBM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AI를 하려면 예. 혹시 두 앵커님 고등학교 때 문과 나오셨어요? 이과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문성유입니다. 예. 저는 이과예요. 그러면 이과생끼리도 예, 이과 출신들끼리 근데 말씀하시죠. 행렬 계산이 있잖아요. 예. 행렬 계산이 이제 핵심입니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생성 알고리즘이 그런데 행렬 계산을 할 때 데이터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나 인공지능이나 거의 다 99%가 행렬 계산이에요. 네. 그래서 행렬 계산을 하려면 이제 병렬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GPU가 맞는데 GPU가 90%의 시간을 놀고 있어요. 데이터가 안 와서 메모리에서. 너무 늦게 와서. 예. 그래서 샘 알트만인가요? 그랬어요. 예. 뭐 지브리인가 그림 그릴 예, 때 예. GPU가 녹는다. 그 말이 맞긴 해요. 너무 뜨거워서. 근데 진짜 바쁜 거는 HBM이에요. HBM. 예, HBM이 데이터를 줘야 뭐 계산하고 생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래 AI의 성능 그걸 우리가 스루풋이라고 그러는데요. 1초에 몇 장의 그림을 그려내느냐, 네네. 몇 명한테 동시에 그림을 그려내느냐 이게 HBM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면 이게 이제 유튜브에 나오면 이제 평생 제 그 기록으로 남을 텐데 제 말이 틀리면 미래 이제 사과 드릴 텐데 어차피 뭐 미국 그 오타니도 사흘은 안 되더라고요. 오늘 얘기한 것 중에 한 40%는 맞을 것 같은데 HBM이 AI 성능을 좌우하니까 HBM과 관련되는 반도체 회사, 장비 회사, 소부장 회사 이런 데 투자하시면 좋으실 거다.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언뜻 듣기에 그 GPU 위에 앞서 그 HBM 쭉쭉쭉 네. 수직 적층이 되는 게 네. 이게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좋게끔 되는 게 예, 좋고 엘리베이터를 많이 하면 좋은데 예. 열이 많이 나니까 이제 냉각 문제가 그런- 있고 그 높이 제한이 있어요. 아, 높이 제한. 컴퓨터를 슈퍼컴퓨터 만들 때 이렇게 하나씩 끼우는데 높이 제한이 아. 있어요. 그 뒤에 또 물이 흘러야 되고 전기가 흘러야 되고 에어컨이 돌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HBM7부터는 HBM 하나가 아니라 타운처럼 수십 개가 마을을 이룬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판 사이즈가 1m 바이 1m까지 네네. 가요. 그러면 실리콘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유리기판이 유리기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유리기판의 문제는 뭐냐면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거기도 엘리베이터 예. 잘 안 뚫려요. 물질이. 레이저로 뚫어야 된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실리콘하고 열 팽창 계수가 달라요. 네. 예. 온도가 그럼 나중에 깨질 위험이 있고 그러네요. 예. 또 그다음에 열 전도율이 좀 나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HBM이든 패키징이든 GPU든 어떻게 열 전도율이 높게 잘 하느냐의 설계가 전기적 설계 또는 뭐 핀펫이나 뭐 나노미터 스케일의 설계보다 더 중요한 성능이 돼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패러다임 체인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리기판 쪽은 또 인텔이 한참 앞서서 먼저 연구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 얘기는 이따 마이크 끄고 얘기할 텐데요. 예. 근데 하여튼 제가 한 10년 전부터 또 유리 또 많이 연구했습니다. 미리. 예.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코닝 아사히 글래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기판 만들어서 인터포저라고 그러는데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유리 기술이 훨씬 더 발전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현재는 그 HBM의 기판이 실리콘으로 사용됩니다. 네네네. 그거 바뀌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전도 문제 때문에. 예. 교수님 지금 우리 HBM 부문에서 우리 한국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시장으로 보면 네. SK하이닉스하고 삼성이 90%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 미국은 마이크론을 키우고 싶어 할 것 같고 마이크론을. 중국도 자체로 개발을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경쟁 국가하고 우리 그 학교 운동장 트랙 돈다고 하면 한 4-5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순위가 뒤집어지는 게 뛰어가다가 바톤 터치 떨어뜨리는 거. 그렇죠.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거. 예. 그러니까 쉴 틈이 없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지금보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제가 이런 얘기 세미나도 많이 하고 공동 프로젝트도 하고 삼성도 다 했는데 네. 경영진의 결국 판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제가 조금 더 이 HBM에 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봤던 게 10년 전에 저는 뭐 1년에 몇 번도 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갔는데 건물 이름이 TSV더라고요. TSV. 그러고 보고 여기는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앞으로도 반도체 경영진들이 그런 더 과감한 생각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리스크는 있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그 패스트 팔로워에서 우리가 추격자에서 선두자로 가려면 그런 용기와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지금 화면에 보시죠. 반도체 관련주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오늘 두 개 다 오릅니다만 상승폭이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디가 더 높은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1.38% 앞에 화면 보시죠. 삼성전자가 1.38% 오르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5%. 4. 거의 뭐 4.7. 저게 앵커님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하는 건가요? 국내 분들이 하는 건가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지금 주도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사요. 저는 저게 뭐를 뜻하냐면 예. 결국 삼성보다 SK하이닉스한테 더 높은 가격을 그렇죠. 추구했다는 네. 거는 저건 전적으로 HBM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고 HBM. 그 HBM의 수요의 반쯤은 미국 본토에서 일어나는 거고 반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많은 수요가 저기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데 제 판단은 지금 HBM 수요가 10 정도라고 보면 네. 10년 내에 100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0배 이상. 지금이 10이라면은 앞으로 100까지 간다. 수요의 네. 강도가. 30년으로 가면 1000 정도까지 간다. 이렇게. 이거 맞으시면 나중에 커피 한 잔 30년에 제가 어디 있을지 제가 상암동은 잘 안 오는데 혹시 시내에서 뵈면. 근데 이제 제 말이 숫자는 틀릴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예. 이제 방향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전에서 오늘 오신 거예요. 어제 봤습니다. 어제. 예. 아니 제가 왜 여쭤보면 지금 시간이 저희가 생방인 게 너무 아쉬운데.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가끔 8시에도 이게 시작하지 않나요? 저희 8시부터예요. 2시간짜리 통으로 잡아주면 제가 또 그냥 오겠습니다. 특집으로. 네. 그렇죠. 이런 AS 얘기 하루 2시간 내내 해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아니 그니까요. 저희 또 제작진한테 요청해서 그러니까요. 한번 특집으로 한번 아까 구성을 이제 해보도록 교수님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HBM 로드맵 같은 유튜브가 있다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누가 책을 줘도 잘 안 읽게 되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 메모리가 D램이 있고 LPDDR 있고 낸드가 있는데 그 표준 기구가 있어요. 네네. 제대기를.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뭐 인텔, 뭐 퀄컴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로드맵에 맞춰서 제품 개발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DDR 1, 2, 7 뭐 이렇게 GDDR도 마찬가지인데 그 우리가 한번 주도해 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발표를 조금 자료를 축약해서 네. ASML하고 미팅을 한번 한 적이 네네. 있어요. ASML도 이제 패키징 쪽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보고 무슨 권위로 저보고 이런 걸 발표하느냐요. 네. 맞으면 권위가 된다. 뭐. 맞으면 권위가 그러니까 된다. 쉽게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사인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도해야 된다는 네. 제 생각이 여기 반영이 돼 있고 그게 저희 연구실 문화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네. 즐겨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모처럼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가. 일단은 유튜브에서 HBM 로드맵을 저희가 좀 봐야 공부해야겠다. 네, 보고 꼭 보셔야 돼요. 예. 앵커님 그 아침 9시부터 6시니까 시까지, 예. 다 주말에 그 내내 터놓고 들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저희 특집으로 해서 교수님 초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